자, 2단원의 원자와 전기력 스펙트럼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해볼게요. 원자 구조에 대한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이 원자라는 게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원자핵과 전자는 이 전기력에 의해서 그 원자 구조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력에 대한 얘기가 간단히 나왔습니다. 자, 전기력은 중력과 다르게 인력도 있고 청력도 있어요. 서로 종류가 다르면은 잡아당기는 힘이 있고, 전하의 종류가 같을 때는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고요. 중력은 인력만 있고, 전기력은 인력과 청력이 다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전하의 크기가 서로 다르더라도요, 작용하는 힘은, 서로 작용하는 힘은 작용, 반작용 관계로 같은 크기의 힘이 서로 작용이 됩니다. 자, 이 작용되는 크기를 공식으로 살펴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전기력 상수 또는 쿨롱 상수라고 얘기하는데 상수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군요. 자, 거리가 2배 멀어지면 힘은 몇 배? 4분의 1배로 감소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쿨롱의 법칙에 관한 이 공식을 만유인력의 법칙하고 유사하니까 꼭 외워두시고요. 저는 활용하는 것만 간단히 한번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이거 정도 꼭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플러스 4쿨롱이 있고요. 여기 마이너스 2쿨롱이 있네요. 현재 둘 사이의 거리는 R이라고 합시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얘네들을 접촉을 시켜요. 접촉을 시켰다가 이제 띄는 겁니다. 여기다가 띄고 여기다 놓고 거리를 2R만큼 떨어뜨려 놨어요. 자, 처음 상태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전화 종류가 다르죠? 서로 다른 종류의 전기를 띠고 있으니까 잡아당깁니다.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를 F라고 할게요. 자, 그럼 붙였다가 띄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 이거죠. 힘의 방향과 그 크기는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여기서 우리가 써야 되는 건 이거를 꼭 쓰셔야 돼요. 접촉이 일어나기 전과 후 항상 유지가 되는 건 전하량이 일정하다는 겁니다. 총 전하량이 일정하다. 자, 접촉하기 전에 플러스 4쿨롱, 마이너스 2쿨롱은 플러스 2쿨롱이란 말이죠. 접촉이 일어난 뒤에도 총 전하량은 2쿨롱이에요. 그걸 똑같은 공 2개가 논아가지니까 결국에 공 하나의 전하량은 1쿨롱이 됩니다. 플러스 1쿨롱, 플러스 1쿨롱. 자, 플러스 같은 종류가 됐기 때문에 밀어내게 되겠죠. 이렇게. 자, 밀어내는 그 힘은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느냐. 거리가 몇 배가 됐니? 2배가 됐죠. 자, 그러면 힘의 크기 F는 거리가 2배가 됐으니까 2배의 제곱이니까 분모는 4배가 되고요. 전하량의 곱은 4 곱하기 2에서 8이었죠. 여기서는 1 곱하기 1이니까 1이죠. 8분의 1로 줄었네요. 자, 그러면 얼마예요? 32분의 1배가 됐네요. 자, 서로 밀어내는 힘은 32F가 되겠습니다. 이해 가셨나요? 자, 요거 지우고 또 다른 거 하나만 더 합시다. 지울게요. 자, 보자. 또 얘를 하나 들어드릴 게 뭐냐면 여기가 플러스 4쿨롱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 거리가 R, 2R, 3R. 자,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쪽에 있는 게 플러스 1쿨롱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2R 지점에 뭐 마이너스 1쿨롱을 갖다 여기다 놓을까요? 네. 자, 마이너스 1쿨롱이 받는 전기력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플러스 4쿨롱은 마이너스 1을 당기겠네요. 플러스 1도 요 마이너스 1을 당기겠네요. 자, 힘의 크기를 볼까요? 요 거리가 2R, 전하량은 4쿨롱, 여기는 거리가 R, 그죠? 전하량은 1쿨롱. R제곱분의 2개의 곱인데 요게 2대1이랍니다. 2대1. 2대1이면 제곱이니까 4대1이 되겠죠? 두 전하량의 곱이 4 곱하기 1 곱하기 1이니까 4대1이네요. 오, 힘은 얼마? 1대1이 되겠죠? 자, 요쪽으로 F, 요쪽으로 F. 그래서 합력은 R자임은 0인 상황이 되네요. 자,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요놈과 요놈 전하의 종류가 똑같죠? 전하의 종류가 똑같은 경우에는 그 내부, 그 사이에서 R자임이 0이 되는 곳이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전하의 종류가 같으면 두 전하 사이에 R자 힘이 0이 되는 곳이 존재합니다. 이게 플러스 1이건 마이너스 1이건 플러스 전하건 마이너스 전하건 네, 관계없이 그 내부에 0이 되는 곳이 존재합니다. 내부에 0이 되는 곳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두 종류의 전하가 서로 다른 거예요. 지워보고 이해 가셨죠? 다른 거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플러스 4쿨롱이고요. 이게 마이너스 1쿨롱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있어요. 네. 이 경우에 이쪽에다가 A, 요게 B예요. A, B 전하의 종류가 다르죠? C를 갖다 이쪽에다 놓을게요. 뭐 플러스 1쿨롱 할게요. 그럼 C에 걸리는 힘을 갖다 우리가 구해보자고 문제가 나왔어요. 어디 보자. A하고 C는 이거 플러스니까 밀겠네. B하고 C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당기겠네. 자, AC 거리 보시면 얼마예요? 2R. 힘의 크기는 전하량의 곱은 4 곱하기 1. BC간에는 R 1 곱하기 1. 아이고, 거리가 2대 1이군요. 2대 1이군요. 힘의 전하량의 곱은 4대 1이고. 자, 그러면 이쪽으로 F, 이쪽으로 F 똑같죠? 그래서 C에 걸리는 R자 힘이 0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A하고 B의 전하의 종류가 달라요. 전하의 종류가 다르면 이 내부 말고 A하고 B 바깥쪽에 이렇게 0이 되는 곳이 존재합니다. 그게 오른쪽이 될 수도 있고 뭐 왼쪽이 될 수도 있겠죠. 그거는 A하고 B 중에 전하량이 누가 센지를 확인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주어진 문제에서는 A가 세네요. 전하량이 크죠. 크면은 이쪽에 R자임이 0이 되는 곳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R자임이 0이 되는 곳이 내부에 있느냐 외부에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전하량의 종류가 같으냐 다르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뒤에 있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수업 중에 필요하시면 질문하세요. 자, 넘어갑니다. 자, 원자 모델의 변천 과정입니다. 톰슨의 원자 모델, 전자 발견한 톰슨이죠. 양전하를 띈 원자 바다에 전자가 띄엄띄엄 박혀 있다. 네, 여기서는 다른 거 없고요. 빈 공간 X 적으시면 돼요. 톰슨은 빈 공간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러더퍼드로 넘어가면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으로 원자핵의 존재를 발견하게 됐죠. 자,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이제 회전 운동한다고 했는데 이때 이런 빈 공간 얘기가 처음 나오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임의의 궤도에서 원운동한다. 임의의 궤도 밑줄 치고 요 임의의 궤도는 연속적인 궤도를 뜻합니다. 그런데 러더퍼드 모델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설명할 수 있었지만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은 설명을 할 수 없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죠? 네, 보호 모델이 새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중앙의 원자핵과 전자는 이렇게 특정한 궤도에서 원운동한다. 특정한 궤도 불연속적이라고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흐름도 봐두시고요. 자, 원자의 구성 입자입니다. 원자는 전자와 원자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자는 톰슨 아저씨의 실험에 의해서 밝혀낸 건데요. 음극선이 입자인지 파동인지 잘 몰랐답니다. 근데 이 아저씨가, 톰슨 아저씨가 뭐 이렇게 전기장을 걸어주는 실험, 자기장을 걸어주는 실험, 뭐 바람개비를 돌려보는 실험 등등을 통해서 입자라는 걸 밝혀냈죠. 그리고 나중에 전자로 이름 붙여진 거고요. 자,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기적인 양이 이만큼이에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자, 이를 기본 전하량이라고 하고요. 자, 물리에서 많이 쓰는 1쿨롱의 전하량은 그렇다면 전자가 얼마큼 모여야 되겠니? 전자가 6.25 곱하기 10의 18승 개가 모였을 때 그거의 전하량을 1쿨롱이라고 합니다. 같이 잘 기억해 두시고요. 뭐 그 정도 그런 흐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원자핵은 아시다시피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거죠. 원자의 정중앙에 아주 작은 부분 존재하는 거예요. 원자가 야구장이면 요 가운데 있는 원자핵은 야구장 안에 있는 모래 정도랍니다. 모래 크기가. 자, 그래서 정중앙에 플러스 성질을 띈 게 모여 있다. 그 다음에 원자핵의 전하량은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정수배, 정수. 1.5, 2.5 이런 거 없어요. 정수배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원자를 이루고 있는 플러스 성질을 띈 놈이 어떤 정수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입자라는 얘기죠, 입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전자와 원자핵이 사이에는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니? 뭐 중력도 작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전기력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자, 얘네들은 질량이 워낙 작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은 좀 무시하게 돼요. 자, 그래서 원자 구조를 이루는 기본적인 힘은 뭐다? 전기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기력에 의해서 전자는 원자핵 주변을 회전하고 있다. 안정적으로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기력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90력 적어 두시면 되겠죠. 전기력이 90력으로 작용을 해서 전자는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등속 원운동. 안정적으로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전하고 있는 동안은 요 궤도의 특정 궤도에서 돌고 있는 동안은 굉장히 안정적이다 라는 얘기고요. 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원자의 안정성. 자, 인력이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원자핵에 붙지 않고 안정적인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빠르게 무슨 운동? 등속 원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등속 원운동을 하게 되면 전자 입장에서 회전하는 방향이 이쪽이고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 이쪽이란 말이죠. 서로 수직이에요. 네, 이게 수직이란 말이에요. 서로 수직일 때 힘 F가 하는 일은 힘이 하는 일의 양을 구하세요. 그럼 얼마예요? 0이었잖아요. 이동하는 방향과 힘의 방향이 수직이면 일의 양은 0. 즉 에너지 소모가 없어요. 특별히 에너지를 흡수 방출하지 않는 이상 얘는 안정적으로 원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 정도까지 러더퍼드가 이제 설명을 하고요. 그 뒤에 뭐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 수소 기체의 스펙트럼 설명을 못 해가지고 보호 이론이 또 등장하게 된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가지고
스펙트럼 얘기 나오네요. 자, 빛이 파장에 따라 또는 진동수에 따라 나누어지는 색깔의 띠로. 여기까지 했죠? 이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햇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킵니다. 자, 그럼 알다시피 빨주노초 파남보로 이렇게 분산이 일어나잖아요. 덜 꺾이는 애가 있고 많이 꺾이는 애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스크린에 비추게 되면 빨간색부터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분산이 일어나요. 그럼 빨강하고 보라 보시면은요, 보라가 파장이 짧아요. 보라가 파장이 짧은 빛입니다. 파장이 짧다는 말은 진동수가 크다는 말이고요. 진동수가 크다는 말은 에너지가 크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파장이 짧은 보라색, 즉 진동수가 큰 보라색이 더 많이 꺾입니다. 보라색이 굴절율이 더 큽니다. 보라색이 굴절율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혼합광의 경우는 다 같이 섞여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특정 매질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단색광마다 굴절율이 달라요. 굴절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꺾이는 정도가 달라져서 스펙트럼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혼합광이 아니고 특정한 물질의 경우에는 이렇게 선 스펙트럼을 만들게 됩니다. 고온의 기체, 고온입니다. 고온의 기체에서는 방출선 스펙트럼, 저온의 기체에서는 흡수선 스펙트럼, 이름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이 스펙트럼이 뜨면 나오잖아요. 선 스펙트럼은 이렇게 연속적으로 안 나오고 뜨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걸 러더포드 모델은 설명을 하기 어려웠다는 거죠. 러더포드 모델 자체가 전자의 궤도가 임의의 궤도였거든요. 네, 그래서 원자의 안정성과 회전하다가 언젠가는 원자에게 충돌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이런 문제점. 실제로 충돌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안 일어나는지를 설명을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기체의 선 스펙트럼, 수소 기체 얘기하는 겁니다. 수소 기체의 선 스펙트럼 설명할 수 없었다. 자, 그래서 보아저씨는 두 가지를 도입을 합니다. 전자의 궤도를 도입을 하네요. 특정한 궤도에서 원운동을 하면, 임의의 궤도 아니고 특정 궤도라는 걸 도입을 합니다. 자, 특정 궤도에서만 원운동한다. 그 궤도들은 1번부터 무한대까지 있다. 1번, 2번, 3번부터 쭉 무한대까지 있는데 각 궤도들은 적당한 에너지 크기를 가지고 있다. 에너지의 양자와. 그 값은 당연히 궤도가 뜨문뜨문 있으니까 양자와 값도 뜨문뜨문 같겠죠. 자, 이 에너지의 크기를 에너지 준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너지 준이. 불연속적인 특정한 값을 갖는다. 에너지의 양자화. 그 다음에 1번부터 무한대까지 단계적으로 에너지의 크기를 표시해 준 것을 에너지 준이. 자, 바닥 상태는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가진 안정적인 상태로 1번 궤도에 있을 때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들뜬 상태가 됩니다. 들뜨게 되면 불안정하다고 얘기를 하네요. 여기 있네요. 안정한 상태, 불안정한 상태. 수소 얘기하는 거예요. 수소.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안정하거나 불안정하거나 전자가 바닥 상태나 들뜬 상태에 존재하게 되면 우리는 정상 상태라고 부릅니다. 전자는 궤도와 궤도 사이에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궤도에 존재하면 그것은 정상 상태죠. 자, 그 다음 에너지 흡수 방출은 전자의 전위로 표현을 했다. 자, 에너지 흡수, 바닥에 있던 게 높은 데로 올라가죠. 올라가려면 에너지 흡수, 올라가 있던 게 떨어지면 에너지 방출. 흡수하고 방출되는 에너지의 크기는 두 에너지 준위의 차이만큼을 흡수하거나 방출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얼마로 할까요? 3 일렉트론 볼트라고 할게요. 바닥은 마이너스 13 일렉트론 볼트라고 할게요. 이것도 에너지 단위예요. 자, 여기 있는 전자를
예, 전자의 에너지를 얼마로 할까요? 8 일렉트론 볼트를 공급을 했어요. 그럼 이 두 개 차이 보세요. 13하고 3이니까 10 일렉트론 볼트잖아요. 그럼 얘 어떻게 되겠어요? 못 올라갑니다. 전이 못해요. 딱 여기다가는 10 일렉트론 볼트 에너지를 줘야 이만큼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고요. 만약에 이 전자에다가 11 일렉트론 볼트를 줬다. 요 다음 에너지 준위가 마이너스 1 일렉트론 볼트예요. 자, 11의 일렉트론 볼트의 에너지를 주면 이 전자는 이만큼 에너지를 흡수하면 어디로 가냐 볼게요. 요 차이가 10이었고 여기서 여기는 2 차이네요. 여기가 10, 여기가 이만큼의 에너지 차이군요. 11을 주면 쭉 가서 여기 위치가 되죠. 이렇게. 그럼 얘는 여기는 전자가 존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전이하지 않습니다. 전자 전이가 일어난다는 건 딱 그 에너지 크기에 맞는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는 뜻입니다. 됐죠? 자, 흡수와 방출되는 에너지의 크기는 두 궤도 차이를 빼주시면 돼요. 자, 에너지 크기니까 절대값으로 하고요. 올라가면 흡수, 내려오면 방출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에너지는 흡수 방출 에너지는 진동수의 비례, 그 다음 파장하고는 반비례. 요거 파장, 요거는 진동수. 이렇게 됩니다. 파장과 반비례, 진동수하고 비례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시 말해서 자, 에너지 준위가 3개가 있을 때 요렇게 떨어지는 게 A라고 하고요. 요게 B, 요게 C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A의 에너지는 B의 에너지 더하기 C의 에너지니? 라고 물어보시면 이거 맞아요. 요 간격을 보시면 되니까. BC 요 간격은 A 간격과 같죠. 그 다음에 A빗의 진동수는 B빗의 진동수 플러스 C빗의 진동수. 이래도 맞아요. 둘이 비례하니까. 진동수 에너지 비례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고요. A빗의 파장은 B빗의 파장 플러스 C빗의 파장. 이렇게 나오면 X의 X. 파장은 비례하지 않잖아요. 반비례하잖아요. 반비례. 그죠? 그래서 역수를 취해 주셔야 됩니다. 람다 A분의 1은 람다 B분의 1 플러스 람다 C분의 1. 이렇게 나오면 맞겠죠. 자, 그래서 문자 같은 걸로 나오니까요. 네, 문자 같은 걸로 나오면은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마지막이네요. 이쪽에 8강. 자, 수소원자의 에너지 준위. 1번 궤도, 2번 궤도 에너지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1번 궤도 에너지, 2번 궤도 에너지 여기다 넣어서 계산하시면 되죠. 1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13.6 일렉트론 볼트. 이렇게 쭉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무한대 집어넣으면 0이고요. 자, 그래서 에너지를 나타내는 단위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에너지의 단위가 새로운 거 나왔네. 일렉트론 볼트. 요것도 에너지의 단위라는 거죠. 자, 에너지의 단위는 줄도 있고 칼로리도 있고 지금 하나 배우신 일렉트론 볼트도 있고 관계는 어떻게 된다? 네, 1칼로리는 4.2 줄이고요. 1 일렉트론 볼트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의 관계가 있군요. 이런 것들은 알아두셔요. 자, 그 다음에 화학에서는 이거 많이 쓰는데요. 1312 많이 쓰죠? 킬로줄 퍼 몰. 예. 요거는 화학에서 쓰는 거고요. 우리는 요거 많이 씁니다. 물리는. 그 다음에 수소의 스펙트럼 계열인데요. 이게 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 영역인데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가시광선 영역밖에 안 보이겠지만 자, 발머라는 분이 2번으로 떨어지는 빛들을 조사한 거예요. 수소의 선 스펙트럼은요 4가닥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건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만 보인단 말이에요. 요게 빨간색이고요. 여기 제일 끝에 있는 게 보라색.
656 나노미터. 요게 수소의 선 스펙트럼이야.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자, 요 빨간색을 조사해보면 여기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 3에서 2번 떨어질 때요, 요 빛이 아이쿠 네, 바로 요놈 3에서 2번 떨어지는 거, 요게 빨강이에요. 그러면 3에서 2, 4에서 5에서 6에서 2네요. 6에서 2번 떨어지는 너는 보라색입니다. 요거를 일단 잘 외워두셔요. 네. 그래서 요렇게 문제가 나오면 빨간색 또는 656 나노미터 요 숫자 요거 보이시면 요거 3에서 2번 떨어진 거야. 그 옆에 빛은 4에서 2번, 너는 5에서 2번, 맨 끝에 있는 건 6에서 2번. 요렇게 가시는 거예요. 자, 요걸 처음에 발표한 사람이 발머고요. 네. 그래서 발머 계열은 어디로 떨어진다? 2번으로 전자가 떨어질 때 방출하는 빛들을 조사한 거고요. 반대로 뭐 흡수하는 경우에는 2번에서 올라가겠죠. 예. 그러니까 뭐 5번, 3번, 2번, 뭐 1번 이렇게 있는데요. 뭐 5에서 2로 떨어졌다, 2에서 3으로 올라갔다, 이거 전부 다 발모 계열이에요. 1에서 2번 올라왔다 이러면 이건 발모 계열 아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번으로 떨어지는 거, 그 뒤에 발표된 거 1번으로 떨어지는 거는 라이먼 계열인데 이건 눈에 안 보이죠. 예, 자외선 영역은 눈에 보이진 않아요. 매우 강한 빛인데 에너지는 센데 눈에 보이진 않고요. 그 다음에 3번으로 떨어지면 파센 계열, 적외선 영역이네요. 사람 명칭, 그 다음에 세기, 방출되는 빛의 영역, 그 다음에 어디로 떨어질 때 떨어지거나 뭐 올라가거나, 2번에서 1번 떨어지거나 1번에서 2번 올라가거나, 이거 다 이거 같은 영역이란 말이야. 라이먼 계열이야. 알았죠? 자, 그래서 계열 문제도 한 문제씩 잘 물어보니까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굳이 하나 추가하자면 발머 계열은요, 2번으로 떨어지는 게 다 발머 계열 맞아요. 2번으로 2번으로 떨어지는 게 발모 계열 맞는데 3, 4, 5, 6에서 2번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7번 이상에서 2번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냐. 요게 가시광선 영역이고 7번 이상부터 2번 떨어지면 요건 자외선 영역으로 들어가요. 이게 발모 계열이에요. 그래서 모든 발모 계열은 가시광선 영역이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가시광선 영역은 이렇게 4가닥밖에 없습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8단원 그렇게 뭐 어렵지 않은 거니까 본문 한번 가볍게 보시고 뒤에 있는 문제 1점, 2점, 3점짜리까지 싹 다 푸셔가지고 여기까지죠. 다 풀어가지고 맞춰보시고 수업 중에 질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예요. 고생했습니다.